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나름대로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어떻게 여러분께 전달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여름철에는 선풍기로 버티며 유난을 떨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가끔가다 큰맘 먹고 외식도 하고 그리 풍족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부족할 것도 없는 유년 시절이었어요. 상고를 나와 졸업 후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은행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끔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 나와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도 저희 아버지처럼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영업직에 있다고 하면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저희 남편은 영업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천성이 다정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에 푹 빠졌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성격도 잘 맞고 둘 다 결혼 정년기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기에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지만 예상 외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위로 3명의 누나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늦둥이였고 가장 큰 누나와는 나이가 거의 20살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 제법 규모 있는 커다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장사를 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대신 큰 누나가 남편을 키우다시피 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누나들도 보통 누나들보다 남편에게 훨씬 관심도 많고 참견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우리 누나들이 조금 극석이긴 하지. 누나들 눈에는 아직도 내가 어린애처럼 보이나 봐. 어렸을 때부터 장사로 바쁜 어머니 대신해서 누나들이 거의 나를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 특히 큰 누나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 누나한테 난 동생이 아니라 거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매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참견하지는 않을 거야. 남편은 별 걱정하지 말라며 그저 다른 집안 누나들보다 조금 더 친밀한 사이일 뿐이지 결혼 후까지 극성맞은 시누이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부터 누나들의 인상이 영 좋지 못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들은 시부모님 옆에 차례대로 짜르륵 앉아 제게 질문을 연발하며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따지고 들었어요. 나이가 우리 동생이랑 동갑이라고? 여자치고는 좀 많은 거 아니야?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하고 뭐 했어?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니지? 뭐 애 낳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은행원이라고 했던가? 모아둔 돈은 좀 있어? 부모님은 뭐 하시고? 설마 결혼하고 바로 일 그만두고 우리 동생한테 빌부터 살 건 아니지? 아니 근데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짜증이라도 나나? 어른들 앞에서 표정 관리할 줄도 몰라? 원래 그렇게 사회생활 기초도 못하는 거야? 정신없이 몰아치는 질문들과 핀잔에 혼미할 지경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옆에서 적당히 대답해주며 저를 도와주었기에 망정이지 남편마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도망갈 뻔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장사를 오래 해오셔서 그런지 성격이 몹시 괄괄한 분들이셨고 식사 자리는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온 후로 남편과의 결혼이 많이 망설여질 정도였습니다. 저런 분위기에 집안에서 자랐는데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일 수 있을지 싶었어요. 다른 가족들과는 아예 결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달까요? 어렸을 때부터 늦둥이라 오냐오냐 예쁨 받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일 거라 대강 짐작만 했습니다. 남편은 누나들이 딴지를 걸어올 때 저를 대신해 몇 번 대답을 해주기는 했지만 큰형님께서 언성을 높이시면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거든요. 제가 다정하고 사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성격은 소심하고 자기 주장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답답한 성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에 큰 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몹시 위독한 상황이셨고 몇 년 전부터 병상에 누워 계셨기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집안 식구들은 조금 갈갈하긴 해도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람이니 이 정도면 참고 살만하다 생각했었죠. 물론 결혼 후에 이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솔직히 어떻게 완벽하게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나이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저의 결혼 준비는 준비 과정부터 영 순탄치 못했어요. 물론 이유는 3명의 시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본인들이 마치 시어머니라도 되는 마냥 결혼식장, 결혼 날짜, 웨딩드레스는 물론 예물, 예단, 심지어 혼수까지도 이 세탁기가 좋다, 저 TV가 좋다, 하나하나 감나라 배나라 참견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다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참 좋으련만 위에서 얘기했듯이 시누이들 앞에만 서면 엄마 앞에 5살 먹은 어린애 마냥 구는 남편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려니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은 형님, 이런 건 저희들이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얘기를 드려보기도 했지만 원래 이런 건 어른들 말 듣는 거라며 남편 성격 생각하면 알아서 잘할 리가 없다고 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 고집을 피우는 통에 말싸움 하기 싫어 그저 내내 대답하다 보니 남편과 결혼을 하는 건지 시누이들과 결혼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살림에 소홀했던 본인 때문에 시누이들이 남편을 아들같이 키워 조금 극성맞은 거라고 저보고 이해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몇 번이고 결혼을 뒤엎을까 생각도 했지만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 있는 딸이 결혼이 늦어져 걱정이 많으셨던 분인데 겨우 성사되었던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충격에 몸 상태가 더 악화되실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께서도 참견이 몹시 심하셨지만 제게 가장 까다롭게 구셨던 건 막내 형님이었습니다. 일찍이 결혼하셔서 슬하에 자식을 두고 계시던 큰형님과 작은형님과는 다르게 남편과 7살 차이가 나는 명내 형님께선 미혼이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3번이나 파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번 다 남자 쪽에서 파혼하자고 했었고 이유는 막내 형님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요구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막내 형님께서는 제가 첫 만남에서 처음 만나 뵙고 감탄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미인이셨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껏 결혼을 못 하셨을까 의아했었는데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얼굴값을 한다고 막내 형님께서는 화장품이며 명품이며 버시는 돈의 대부분을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셨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들에게 몇십억짜리 아파트며 값비싼 결혼 반지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건에 도저히 맞출 수 없었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도망갔고 결국 막내 형님께서는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셨는데요. 막상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몹시 예민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 상황에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막내 형님의 눈에 제가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당연히 하나부터 10까지 딴지를 걸며 꼬투리 잡기에 바빴고 제가 준비해간 예물이며 예단이 너무 형편없네. 본인은 남자들에게 비싼 집이며 억소리 나는 반지를 요구했으면서 요즘 시대에 남자가 집을 다 준비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여자도 돈을 보태야 한다고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한다죠. 막내 형님께서는 딱 그 말에 걸맞는 분이셨어요. 어쩜 그렇게 본인 위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 지금도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결혼 후에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의 신혼집은 원래 시댁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정해졌었는데요.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하고도 두어 달 동안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두어 달 동안을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지내게 되었죠.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장사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 밤 늦게 돌아오셨기에 시부모님과 마주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일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적어도 저에게 아침을 차리라고 하시지는 않았으니 이게 어디냐 싶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손맛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셨기에 항상 요리를 본인이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청소며 빨래며 늘상 해왔던 일이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실상 시부모님을 모시고 지내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누이들이었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께서는 시댁 근처에 사셨고 두 분 다 전업주부셨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을 찾아 여기가 청소가 덜 됐네. 아직 살림에 서툴러서 뭘 잘 모르네. 어머님께서 살림에 신경을 못 쓰시면 너라도 해야지 이러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나마 중간에 끼어서 제가 눈치를 주면 한마디라도 얹어주었던 남편도 출근 중이었으니 시누이들의 참견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참견을 넘어 저를 은근슬쩍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발끈한 제가 그런 발언은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니 애가 뭐가 그렇게 예민하냐며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윗사람한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대담이냐 성을 내셨고 몇 번의 말다툼 끝에 결국 저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들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을 터득했고 매일 낮 시간마다 형님들 앞에서 불경이라도 듣는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형님들께서 매일같이 찾아와 낮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던 대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니까요. 가장 큰 골칫덩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막내 형님이었어요. 막내 형님께서는 미혼이셨기에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에서 지내고 계셨는데요. 형님께서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일하느라 피곤하다며 새벽 아침 식사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9시쯤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따로 하셨는데요. 그걸 또 제가 일일이 차려서 대령해야 했습니다. 손이 어찌나 고급이신지 스스로 밥을 못 차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살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밥을 차려 드셨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설마 하니 식당에 일 나가신 시어머니가 막내 형님 밥을 차려주려고 다시 돌아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말이에요. 새벽부터 시어머니께서 해놓고 가신 음식을 데워 내어드리는 일이라 밥상을 차려드리는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시간에 맞춰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누이 아침을 대령하려니 정말 한여라도 된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게다가 갈수록 요구사항도 어찌나 다양한지 앞으로는 식전에 사과랑 야채들을 갈아서 야채 주스를 만들어 오라니 본인 밥은 잡곡밥으로 따로 해서 가져오라니 처음 몇 번은 괜히 말싸움하기 싫어 시키는 대로 대령해 주었지만 막내 형님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내 형님께서는 항상 본인의 빨랫감을 제게 던지듯 맡기며 세탁소에 맡기라고 시켰어요. 비싼 옷들이니 특별히 손빨래를 해야 한다고 당연히 저에게 빨래를 떠넘겼어요. 너무나 황당한 마음에 제가 왜 형님 빨래를 손빨래까지 해야 하나요 하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왜 못하냐면서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그랬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의 요구는 점점 도를 지나쳐갔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은 해드리는데 갈수록 정도가 지나쳐서요. 저 이 집 가정부 아니에요. 형님 전용 하녀도 아니고요. 밥 차려드리는 거야 제가 집에서 살림하니 해드린다지만 야채 주스며 잡곡밥이며 제가 요리사라도 되는 줄 아세요? 빨래도 그래요. 식구들 옷 세탁하면서 형님 뭐 같이 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손빨래요. 형님 옷이 손빨래 해야 할 게 한둘이에요? 명품이다 뭐다 옷 끔찍하게 아끼시는 분이 왜 빨래는 직접 안 하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게다가 뭐 세탁소에 맡기는 옷들은 알아서 맡겨지고 알아서 집으로 배달 오는 줄 아세요?
형님 바쁘시다 어쩌다 하시면서 매일 10시가 돼서야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도 사람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기 바쁘잖아요. 형님 빨래에서 술 냄새 장난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몰래 들어오셔도 가족들 다 알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본인 빨래도 직접 좀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잡곡밥도 본인이 손으로 해드시지 그래요? 뭐야? 어디서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싸가지는 어디서 배워먹었니? 너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어? 내가 몇 시에 출근을 하든 퇴근하고 뭘 하고 돌아오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동안 알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내 욕을 뒤집어지게 했겠다. 내 동생한테 어쳐 살려고 일도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일 그만뒀지 형님 뒷바라지 하려고 살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막말로 형님 말씀대로 제가 얹혀 사는 건 남편인데 왜 형님이 생색이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남편하고 시부모님 생각해서 참고 또 참고 형님 비위 맞춰드렸지만 더는 못하겠네요. 앞으로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막내 형님께서는 저와 말싸움을 하자마자 바로 쪼르르 큰형님 작은형님께 달려가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일러 바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막내 형님과 싸운 다음 날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오신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저를 보고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얘가 그동안 우리 앞에서는 얌전한 척 내내거리더니 그동안 집에서 셋째 괴롭히고 있었다며? 너 그동안 셋째 밥만 대충 차려주고 빨래도 쏙 빼놓고 하고 개무시했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너 정말 무서운 애다. 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러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동생도 알아? 동생이랑 매일같이 우리 뒷얘기한 거 아니냐고. 너 내가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다 했어. 어디서 저런 여시 같은 애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순진한 우리 동생 꼬셔가지고 제대로 한몫 잡겠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 번도 남편한테 형님들 욕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막내 형님을 제가 일부러 괴롭히다뇨.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다 맞춰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두 분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남편한테 한 번도 형님들 얘기를 해본 적 없다. 지금까지 막내 형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들 전부 맞춰드렸는데 더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다. 막내 형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내 형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와서 바로 따지시니 너무 섭섭하다. 전 그래도 그동안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잘 듣고 배우려고 했고 모든 게 낯선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잘 적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 중이었는데 두 분 다 정말 너무하시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눈물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두 형님들께선 애써 딴청을 부리시며 우리가 뭘 어쨌다고 또 울기까지 하냐며 앞으로 조심하라 경고를 하시고는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쯤 아파트 계약이 마무리되어 시댁살이를 청산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날 일이 드물어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적지 않은 연세로 매일 새벽같이 가게에 나가 일을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셨지만 처치가 늦어 뇌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고 그렇게 뇌사에 빠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우시게 되자 시어머니께서는 큰 충격에 빠지셨어요. 가게 문까지 닫으시고 시아버지 곁에서 머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셨지만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얼마 버티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시아버지께서는 아마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잡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한참이 지나 다시 눈을 뜨신 시어머니께서는 치매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은 아주 옛날에 멈춰있는 듯 했어요. 본인께서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 벌써 자식까지 있는 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기억 속의 딸들과 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였고 당연히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시누이들까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시아버지를 찾으셨고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설명해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며 내 남편 어디 갔냐, 니네가 숨겨놨지 하시며 악을 바리바리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어떡하냐며 엉엉 울고 매일같이 병원에 발도장을 찍던 시누이들은 점점 그런 시어머니의 폐악질에 견디다 못해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전혀 알아보시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며느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10살 배기인데 어떻게 며느리가 있겠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은 모두 멀리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라며 건강해지면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은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둬놓냐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매일 병원을 나가겠다 떼를 쓰셨습니다. 결국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부부와 막내형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침묵만 맴돌던 가족회의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큰형님이었어요. 어머니, 저대로 계속 병원에 둘 거야? 병원비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의사말로는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병원에 입원한다고 마땅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으로 모셔야지. 그래, 어머니 저렇게 계속 병원에 가다 두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 이야기는 점점 어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집에서 모시자는 쪽으로 흘러갔고 저와 남편은 그저 시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네도 알다시피 나 첫째가 지금 고3이야. 안 그래도 애가 얼마나 예민한데 집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겠어? 발소리 하나 TV 소리 하나 크게 못 내서 온 집안이 큰애 눈치 보느라 나도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치매 환자를 집에 데리고 간다니 말이 안 되지. 난 절대 안 돼. 언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가 있어? 여기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둘째 유학 준비하는 거 알지? 요즘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집 거의 비워놓는 수준이야.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어떻게 치매 환자를 집에 모실 수가 있겠어? 언니들은 그래도 주부잖아. 난 매일같이 백화점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모시는 게 맞지. 난 빼고 얘기해줘.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어머니 모시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구겠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 애 딱 하나 있네.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적임자가 있네. 그동안 혼자 억울한 척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어머니 치매 걸리셨다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할 건 아니겠지? 설마 사람이 양심 있으면 그러진 않겠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입 꾹 다물고 있는 걸 보니 그럴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몹시 당황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먼저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자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본인들이면서 이렇게까지 당연하다는 듯 제게 어머니를 떠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들의 어머니인데 아무리 치매에 걸리셨다고 한들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전 정말 시누이들의 뻔뻔한 면모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쓰러지시고 병상에 누우셔서 손발도 제대로 못 가누시게 되었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발을 들어야 했던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아버지를 모셨었거든요. 그게 지금껏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힘들다거나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기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시누이들은 친딸이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남에게 떠넘길 생각부터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지금껏 그렇게 효녀들인 척, 집안 사람들을 위하는 척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핀잔 주고 잔소리를 쏟아냈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솔직히 저 같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으면 상황이 어떻든 제가 먼저 모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시어머니란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당연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결론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형님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전문 간병인도 아니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거나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말에 신우이 셋은 모두 발작이라도 하는 듯 언성을 높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요망한 것이 어머니 저렇게 되시니 바로 태도 바꾸는 꼴을 보라면서요. 어디 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머니를 시설에 처박으려고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화를 내셨고 저는 그런 반응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녀라면 앞다투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본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면서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건지 도저히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는 도저히 내내하며 시누이들 비위를 맞춰줄 수 없었고 결국 가족회의는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 서로 감정만 상하고 끝이 났습니다. 시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오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당신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못해줘서 우리 누나들이 당신 고생 많이 시켰지? 여보, 근데 정말 너무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우리 누나들 성격 알잖아. 진짜 저러다가 아무도 어머니 안 모시고 어머니 병원에서 혼자 잘못되실까 너무 걱정돼. 일단 우리가 모셔보자. 조금만 모셔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라도 요양원으로 보내면 되잖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더 잘할게. 앞으로 누나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나서서 막아줄게. 우리 어머니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아버지 저렇게 되시고 한순간에 애처럼 변하셔서는. 제발 부탁이야 여보. 응?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애원을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시누이들의 참견이나 간섭을 막아주겠다느니 하는 말들은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라는 게 뭐겠어요. 맨날 속고 살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믿어보고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게 부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결국 눈물 어린 남편의 부탁에 백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는 소식에 시누이들은 모두 반색이었어요. 그래, 진짜 그랬어야지.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너 얼마나 편하게 해줬니? 다 은혜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 혹여나 우리가 안 보는 곳이라고 어머니 함부로 대하기만 해. 매일같이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어머니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반찬도 좀 신경 쓰고. 가게를 못 하셔서 적적하실 테니까 모시고 나들이 좀 나가고 그래. 어찌나 뻔뻔하게 제게 참견질을 해대는지 그 주둥이들을 콱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알아서 잘 모실 테니 연락하지 말라. 불만 있으신 형님들께서 어머님 데려가서 모셔라 하니 그건 또 싫었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고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와 남편을 알아보시지 못하셨지만 잠시만 저희 집에 계시면 가족들이 곧 데리러 올 거라는 제 말에 미심쩍어 하면서도 얌전히 저희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워낙 괄괄하시고 기골이 장대한 여장부셨던 터라 힘이 굉장히 세고 말투도 험하신 분이셨어요. 정신이 멀쩡하실 때는 그런 어머니가 참 든든하고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리신 지금은 혹여나 불상사가 일어날까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신 후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치매 환자를 태어나 직접 마주한 것도 간호한 것도 처음이었으니 공부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욕이었어요. 어린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이 아닌 덩치가 큰 성인 여자를 목욕시키려고 하니 참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처음 목욕시켜드리기 전 인터넷과 책을 보며 공부를 많이 했죠. 혹여나 제가 실수해서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까, 몸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는 목욕이며 화장실 용변이며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실수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혼자서도 척척 잘 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께서 목욕하실 때 문 앞에서 전전긍긍 기다리기도 했는데 매번 별 문제 없이 잘 마치고 나오시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 외에는 어머니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구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떼를 쓰기도 하시고 본인이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기도 하시고 종종 기억이 돌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몹시 부끄러워하셨어요. 한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장부처럼 살아오신 분이니 그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정성스레 모셨어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겁먹었던 것보다 훨씬 모시기가 수월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머니를 잘 모셔서였다기보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집에 시어머니를 맡긴 후 시누이들은 정말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반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두어 번 찾아온 것이 다였어요. 그것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마련해서 싸운다던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나들이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은 일절 없었고 순전히 제게 참견하고 시비를 걸기 위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들께서는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께서는 잘 지내고 계시냐, 우리가 못 본다고 뒤에서 몰래몰래 괴롭히는 건 아니냐, 제게 쓸데없는 시비를 걸기는 했지 정말 어머니를 위한 행동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하는 효도가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시드니들은 바다에 빠지면 셋 다 주둥이만 둥둥 뜰 거예요. 그래도 저런 여자들도 딸들이라고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동안 한 몸 바쳐 장사하며 키우셨을 텐데 시어머니가 몹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께서는 표현은 서투셨지만 가족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시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이렇게 나몰라라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에게 떠맡겨놓고 관심도 없는 딸들이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저는 딸들도 분명 어머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조금만 더 저희 집에 계시다 건강해지면 꼭 가족들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 습관처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기라도 한 것처럼 마냥 찾지 않던 시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말도 없이 셋이 함께 저희 집에 갑작스레 찾아왔더라고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늙은 호박을 넣은 된장국을 끓였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묽은 계란찜을 찬으로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부쩍 소화력이 약해지셔서 고기 같은 것들을 입에 대기도 싫어하셨거든요. 집에 들이닥친 시누이들은 밥상을 보자마자 이것 좀 보라며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셋이서 혀를 차더라고요. 지금까지 겨우 이런 반찬으로 어머니 밥 해드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큰애 때문에 잠깐 신경 좀 못 썼다고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푸제접해도 돼? 우리 어머니 고기 없으면 밥 안 드시는 거 몰라? 내가 진작부터 와서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참나.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소화기가 많이 약해지셔서 드시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된장국도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끓인 거고 요즘 제일 잘 드시는 반찬이 계란찜이에요. 얘가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어머니 가게 운영하실 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앞에서 내내거리면서 착한 척은 있는 대로 하더니만 이제 치매 걸리셔서 사리 분별 못하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언니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매일같이 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 이럴 줄 알고 말 안 하고 왔지. 온다고 했으면 또 어떤 표정으로 연기를 했을지. 어머님 조금 아프셔서 그렇지 사리분별은 다 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들이세요. 큰딸도 못 알아보시는 분이 무슨 사리분별은 사리분별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착한 척 할 거니? 예, 어머니 가게 전세계약서랑 통장 집에 있지? 네? 갑자기 그건 왜 찾으세요? 그런 서류 같은 건 본 적 없는데요. 네가 혹시 가져다가 뒤에서 딴짓이라도 할까봐 그런다 왜? 진짜 본 적 없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너 지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딴짓을 한다고 그러세요, 형님. 저 정말 몰라요. 됐다.
이제 충분하니 다들 그만 좀 해라. 시어머니의 호통에 다들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타이밍 좋게 잠시 정신이 돌아오신 건가 싶었지만 뒤이어 이어진 어머니의 말씀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아가, 나 사실 치매 걸린 거 아니다. 남편 죽고 나서 잠깐 정신이 이상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주 멀쩡해. 그때 형님들 표정을 저만 봤다니 다시 생각해도 아쉬워요. 경악과 당황으로 물든 표정이 어찌나 볼만하던지요. 큰형님께서는 딸리는 목소리로 이거 지금 어머니께서 헛소리 하시는 거지 하며 현실을 부정하셨고 작은 형님과 막내 형님께서도 당황하셨는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대고 있었습니다. 헛소리? 네가 듣기엔 이게 헛소리처럼 보이냐? 가게 계약서랑 통장은 다 어디다가 빼돌리려고? 이 못된 거사! 이어진 시어머니의 호통에 큰형님께서는 냅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어요. 뒤이어 작은 형님과 막내 형님까지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느냐며 돌아오셔서 다행이라고 거짓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그간 멀쩡한 정신으로 형님들이 하는 꼴을 봐오셨던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짓 눈물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배나 내 손으로 키운 것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보다 못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치매 걸린 애미는 나 몰라라 하면서 돈은 받아가고 싶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썩 꺼져라! 결국 시누이들은 모두 쫓겨나듯 집을 떠났고 한바탕 벌어진 난리에 저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앉혀놓으시고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엄청난 부잣집 출신이셨어요. 원래대로라면 집안에서 정해준 정혼자와 결혼해 탄탄대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했겠지만 시어머니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인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렸고 두 분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지내온 덕에 지금은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살아가시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만난 변호사가 몹시 의외의 말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200억짜리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오래전 집안과 연을 끊고 나와 살았던 시어머니였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고 변호사에게 이유를 물으니 시어머니의 형제들은 오래전부터 유산 때문에 상속 싸움을 하느라 집안이 시끄러웠고 시어머니의 부모님께서는 본인들 뜻을 거스르고 집을 나가긴 했지만 적어도 다른 형제들처럼 본인들 욕심에 추한 꼴을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갑작스레 200억짜리 건물의 소유주가 되셨지만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모두 비밀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형제분들을 보며 느낀 바가 있으셨던 거겠죠. 유산이 많아봤자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만 나빠질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오랜 세월 살아오시다가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나서 본인도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드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슬슬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꺼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식들 모두 시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시던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병실 문 앞에서 큰형님과 작은형님께서 나눈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는 마음이 복잡해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도 가게 문 닫겠지? 가게 정리하시면 생기는 돈은 바로 우리한테 나눠주시려나? 아버지 저렇게 되신 거 보면 아마 어머니도 그리 오래는 못 사시지 않을까 싶어. 미리미리 유산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놔야겠어. 막내는 당연히 찍소리도 못할 거고 셋째는 미혼이라 책임질 가족도 없으니까 우리 둘이 적당히 나누는 게 맞지 않겠어? 원래대로라면 자식들에게 건물 이야기를 꺼낸 뒤 지금껏 본인을 대신해 고생을 많이 해온 큰딸을 위해 건물을 물려주고 나머지 식구들에겐 가게를 정리한 나머지 유산을 물려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두 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깨어나신 직후에는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이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치매가 아니라 충격으로 잠시 머리에 문제가 생기셨던 것이었죠. 정신은 완전히 멀쩡해지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 발길이 뚝 끊긴 시누이들을 보며 한동안 계속 치매인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내 자식들이 엉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기도 하고 점점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딸들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어. 이대로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도 계속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해왔던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설마하니 본인을 요양원 같은 곳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적어도 자매들이 번갈아가며 본인을 돌볼 거라고 예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은 저와 남편이었고 상황을 전부 파악하지는 못하셨지만 보나마나 딸들이 본인을 제게 떠넘겼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분노하며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까 생각도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단순히 등 떠밀려 본인을 돌보기라 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효심으로 하는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계속해서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놀랐다.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돌볼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거든. 피가 섞인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남들 보는 눈도 없는 곳에서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고 매사에 신경 써주는 모습이 연기는 아닌 것 같더구나. 처음엔 널 시험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와 함께 보내는 날들이 참 편안하고 좋았어. 그래서 생각보다 더 시간을 오래 보냈던 거야. 그런데 딸들이라고는 어미가 정신이 흐리니 어떻게든 돈 빼낼 궁리만 하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괘씸한 것들한테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건물이고 가게고 전부 너하고 막내한테 물려주련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난색을 비치며 유산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다. 저도 처음엔 솔직히 등 떠밀려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다. 형님들을 제치고 제가 유산을 전부 받는 건 도리에 맞지 않는 일 같다 거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확고하셨어요. 저런 자식들은 있으나 마나라며 저렇게 매사에 자기들 실속만 챙기며 이기적으로 구는 것을 보니 유산 같은 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거다. 저희 부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은 당연히 펄펄 뛰었어요.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나 몰라라 버려놓고 어머니께서 정신이 돌아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그새를 못 참고 유산이 탐나서 계약서며 통장을 빼들리러 온 주제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으면 어머니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도 못 내밀 것 같은데 시누이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본인들이 친딸인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물려주시지 않고 전부 다 며느리한테만 줄 수 있느냐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호통을 치시며 말 한 번 잘했다고 너희가 정말 내 친딸이 맞기나 하냐. 친자식들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부모를 나몰라라 할 수가 있냐. 며느리 없었으면 난 진작 요양원에 가고도 남았을 거라며 이제부터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고 며느리 하나뿐이다. 연락할 필요 없다 말을 딱 끊어내셨고 당연히 시누이들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왔지만 어머니께서는 몹시 냉랭하셨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저는 하루아침에 200억짜리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세들을 보면 조금이나마의 현실감이 나긴 하지만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운영하시던 가게를 접고 저와 함께 이리저리 놀러 다니시며 지내고 계세요. 치매 사건 후로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신 후 그동안 본인을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며 혼자서도 지낼 수 있다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고자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가게 장사도 안 하시고 시아버지도 집에 안 계신데 혼자 집에서 지내시려면 너무 적적하시지 않겠냐고요.
저도 어머니 모시는 동안 정이 많이 들었다고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다. 앞으로도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처음엔 됐다고 손사래를 치시던 어머니께서도 결국 저희 집에 머무시며 지금은 남편과 어머니와 셋이서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냉정한 태도에도 시누이들은 굴하지 않고 몇 번이나 저희 집을 찾아오며 생떼를 부렸지만 지금은 모두 포기하고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잘된 일이라며 저런 것들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사는 게 속 편하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본인 손으로 낳아 기른 자식들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어머니께서 씁쓸한 모습을 보이실 때마다 저랑 남편이 딸들 몫까지 더 잘하겠다고 애교를 부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괄괄한 성격의 말투며 행동이며 뭐 하나 다정하신 부분이 없는 시어머니가 조금 매섭고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툴툴대시면서도 알뜰살뜰히 저를 챙겨주시는 어머니만의 애정 표현이 참 좋아요. 가끔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닭살 돋는다고 싫어하시지만요. 오늘도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늙은 호박 된장국을 끓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서 보내봅니다. 어머니, 제가 유튜브 채널 알려드린 이후로 자주 찾아보시는 것 같던데 제 사연도 언젠가는 시청하시려나요? 깜짝 놀라실 얼굴이 보고 싶어 일부러 말씀은 안 드려야겠어요. 오래오래 저랑 남편 곁에 건강하게 머물러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글 읽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려요. 저는 올해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주부입니다. 남편이랑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1년간 잘 연애하다가 무사히 결혼에 골인했고 현재 8살, 5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렇게 남겨진 저와 남동생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보겠다고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며 사셨어요. 저는 장녀로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사는지 잘 알았기에 남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에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무사히 졸업도 하면서 바로 취직을 하게 되어 비교적 사회에서 자리를 일찍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찍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은 덕에 좋은 남편감도 소개를 받아 지금의 소중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한 요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전형적인 된 사람이었죠. 남편 가족의 화목함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남편에게는 우애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5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하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진욱이가 의지할 사람은 나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은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영화 태극기 휘날림의 한 장면 같다고요? 물론 두 형제가 그 정도까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도련님이 취직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마치 저 태극기 휘달리며의 대사와 같은 말도 도련님이 행여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도 친형인 자신이 끝까지 도와주고 보살필 거라는 각오의 말이었죠. 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난히 취업 문턱에서 고배를 많이 마셨어요.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알바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저희 집에서 살면서 신세를 진 적도 있었고요.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귀어온 도련님의 여자친구도 뒤에서 여러모로 물적, 심적 지원을 해줬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끝에 도련님은 오랫동안 목표로 해오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남편은 동생의 취업 성공에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저도 더할 나위 없이 함께 기뻤죠. 머지않아 가족이 될 도련님의 여자친구도 역시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도련님은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이 낯설어 입사 초반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랫동안 조강지처와 다름없는 역할을 해준 여자친구와의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연연하느라 회사 생활이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해요. 얼른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오랫동안 기다려준 여자친구와 부모님, 형과 형수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면서요. 도련님의 여자친구 유진 씨는 저와 남편도 몇 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참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손윗동서인 제가 우리 집안의 가족으로 맞이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동서지간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적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 모두 잘 아시죠? 그런데 저와 유진 씨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만큼 유진 씨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미 10여 년간 도련님의 곁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역경을 함께한 모습에서 그게 증명이 된 거였죠. 그렇게 도련님이 회사 생활한 지 2년 차쯤 되었을까요?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다고 가족들에게 발표를 하고 새색 씨를 소개하겠다고 하며 시부모님과 남편과 제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의아했어요. 이미 가족과 다름없었던 도련님의 여자친구 유진 씨를 굳이 뭘 소개까지 하고 인사를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도련님과 유진 씨의 결혼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일은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새색시를 저희에게 인사시키던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새색시의 등장에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 씨는 온데간데 없고 웬 처음 보는 아가씨가 들어오면서 도련님의 신부 될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저와 남편은 말없이 서로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게 뭐지? 깜짝 이벤트인가? 몰래카메라인가?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욱 오빠랑 결혼 약속한 정수민이에요. 이제서야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오빠도 저도 갑작스레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정리하느라 예상했던 것보다 결혼 계획이 조금 지연됐지 뭐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유진 씨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 처음 보는 다른 예비 신부가 등장하고서부터는 도무지 그 식사 자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저희의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도 무색할 정도로 도련님의 새로운 예비 신부는 아주 싹싹하게 분위기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을 방구석 한쪽으로 조용히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유진 씨는 어디 가고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가 네 예비 신부래? 그렇게 됐어, 형. 유진이 좋은 여자니까 나 아니어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거야. 나도 이제 유진이 다 있고 수민이랑 새로운 인생 시작할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놀래키기야? 미안해, 형.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 상황이라 함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도련님의 곁을 지켜온 유진 씨와는 도련님의 입사 이후 사이가 급격히 소원해졌대요. 경무에 시달리는 신입사원이었던 도련님은 계속해서 바쁜 회사 스케줄을 이유로 유진 씨와 점점 만나는 일이 드물어졌고 결국에는 그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됐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오랫동안 잘 만나오던 커플이 예상외로 쉽게 헤어지는 경우 많이 보시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던 커플이 헤어지면 결혼을 무지하게 빨리 서두르는 것도요. 그게 바로 도련님의 케이스였습니다. 유진 씨와 헤어지기가 무섭게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을 결정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지금의 동서는 도련님이 여자친구가 없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를 해왔대요. 도련님은 오랜 연애 상대와의 이별의 여파로 당분간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던 와중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서가 싫지만은 않았대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늘 그놈의 술이 문제죠. 어느 큰 프로젝트가 끝난 날 부서 회식 자리를 마치고 도련님은 지금의 동서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진욱 씨, 우리 둘이 한 잔 더 할래요? 오늘 생각보다 회식도 일찍 끝났는데. 우리 아직 단둘이 술자리 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요? 다음에 더 친해지면 그때 한잔해요, 수민 씨. 에이,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만 간단히 해요. 네? 네? 얼른요. 참, 그럼 딱 맥주 한 잔만입니다. 그런데 어디 술 기운이 오른 청춘 남녀가 그런 분위기에서 맥주 한 잔으로 마무리가 쉽게 될까요? 그날로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갖게 됐는데 문제는 동서가 그날 사건으로 바로 임신을 하게 됐다지 뭐예요. 평생 말썽 한번 부리지 않은 도련님이었는데 한편으론 유진 씨와의 이별의 여파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했을까 하는 마음에 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쩌겠어요. 아기까지 들어섰는데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요. 아니 세상에, 그럼 지금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될 예정이라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네, 엄마. 경솔했던 건 인정해요. 그래도 요새 아기 낳고 싶어도 임신하기 쉽지 않은 부부들 많다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수민이랑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게요. 그렇게 도련님은 오랜 여자친구였던 유진 씨와의 이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짝인 지금의 동서와 금방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상태였기에 결혼을 더욱더 서둘렀죠. 그런데 의외로 동서는 처음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손윗동서인 제게도 늘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계절마다 명절마다 저와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왔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도 좋은 엄마인 것 같았어요. 결혼과 동시에 동서는 회사를 퇴사하고 육아에만 전념했고 서방님은 열심히 새로 태어난 아기와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죠. 서방님의 전 여자친구였던 유진 씨를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동서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진짜 동서가 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나이스한 사람이면 동서감으로 그리고 서방님의 아내감으로 아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서방님의 결혼 때의 급박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만 보였던 저희 집안에 커다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서방님 내외가 2년여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기가 이제 겨우 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갑작스런 두 사람의 결정에 저희는 많이 놀랐죠. 너무 급하게 결혼을 했던 탓일까요? 아니, 아무리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저는 동서가 참 사람도 괜찮고 제가 본 서방님도 결혼할 때 빼곤 기본적으로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거의 통보하듯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어요. 내용을 듣고 보니 서방님 내외는 사실 별거한 지 꽤 됐고 지난달에 이혼 재판이 마무리돼서 완전하게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은 동서가 가져가게 됐는데 전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도 그렇고 양육권은 왜 동서가 가져가는지 등등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서방님한테 어찌된 영문인지 따로 물었지만 애초에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결혼이었고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막 24개월 조금 넘은 서방님 아들 민준이는요? 그리고 애초에 양육권은 왜 동서한테 넘어간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서방님. 그렇게 됐습니다, 영수님.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아기랑 애 엄마 다 자기들 알아서 잘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제껏 봐온 서방님은 서글서글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날 마주한 서방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 애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자식의 양육권을 빼앗겼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다니요. 화목하고 우애가 깊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 같다고는 도저히 여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정이고 제가 더 이상 관여하는 것은 오지랖 같아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 낳고 기른다고 퇴사한 후에 별다른 직업 없이 이혼을 한 동서의 앞날이 걱정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서방님은 모르게 몰래 동서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동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동서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좀 됐는지 그제서야 제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박진우 그 인간이요 글쎄 저를 두고 바람이 났지 뭐예요? 게다가 그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저 만나기 전 10년 가까이 사귀었다던 그 옛날 여자친구 있죠?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옛날 여자친구라고 하면 바로 앞서 초반에 수도 없이 언급했던 유진 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10년간 연애를 해왔고 당연히 서방님이랑 결혼하게 될 줄 알았던 그 유진 씨. 그 이름 자체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건데 그 이름을 동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유진 씨한테 서방님이 다시 돌아갔다니 그것도 자신의 본처를 버린 채로 동서가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로부터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서방님 내외는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기도 전에 아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지만 역시나 너무 급하게 한 결혼 탓에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다투기 시작했고 동서의 배는 더더욱 불러오는데 서방님은 오히려 갈수록 소홀해지는 느낌이었대요.
어찌저찌 조카 민준이가 태어나서 육아에 전념하느라 두 사람의 갈등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되는가 싶었지만 그마저도 민준이가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서방님은 아예 육아에 손을 떼다시피 했대요. 늘 다정한 제 남편을 쏙 닮은 서방님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던 저는 지금 동서가 설명하는 서방님의 모습이 진짜일 거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동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서방님이 자신과 가정에 소홀해진 게 그 이유밖에 없다면서요. 아무리 급하게 한 결혼이지만 자신이 본 서방님이란 남자는 이렇게까지 자신의 가정에 무책임할 사람으로는 안 보였다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가정을 내팽개칠 정도면 바람피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서방님이 틈만 나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동서는 그제서야 그 의심이 확신으로 다가왔대요. 그렇게 서방님의 바람을 확신한 동서는 민준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몰래 서방님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며칠을 밤이고 낮이고 서방님의 뒤를 밟았대요. 그렇게 끊임없이 잠복하던 중 글쎄 버젓이 해가 중천에 떠있을 시간에 서방님과 전 여자친구 유진씨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대요. 순간 온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지고 손이 떨려서 준비해놓은 카메라로 제대로 그 장면을 찍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펑펑 울었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서방님을 앉혀놓고 추궁을 했는데 서방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두 사람의 불륜을 수긍했대요. 너가 원하면 이혼하자면서요. 정말 이 대목을 듣는데 제가 알던 서방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알던 서방님의 전 여자친구 유진 씨도 아무리 옛사랑이 그립다고 이렇게 남의 가정까지 파탄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못 믿을 게 사람 속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서방님이 변호사를 얼마나 잘 썼는지 동서가 신청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아예 기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재산 분할도 가정주부였던 동서가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거의 한 푼도 못 받고 민준이와 함께 쫓겨난 것과 다름이 없게 됐대요. 그렇게 현재 친정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민준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낮에 민준이를 봐주는 동안 동서는 돈이 되는 부업이며 알바는 뭐든 다 했다고 해요. 애초에 친정이 여유롭지도 않았고 경력이 단절된 동서를 채용해주는 회사도 아예 없었답니다. 급기야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육아와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그것도 더 이상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서 정말 다음 달부터는 길거리에 나가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오죽하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볼까 하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됐대요. 저는 이 대목을 듣는데 서방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이혼한 전처는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이혼하자마자 등 돌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홀어머니 혼자 저를 어렵게 키우시던 모습이 동서의 모습과 겹쳐서 저도 모르게 그만 논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서 힘든 마음 어떤 건지 내가 잘 알 것 같아.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꼭 힘내고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응? 하염없이 펑펑 울던 동서를 겨우 달래 진정시키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로 가서 상의했습니다. 오빠, 서방님이랑 동서 얘기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여보, 정말 미안한데 우리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미 법적인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잘 갈라섰잖아. 아니 오빠, 나도 두 사람 일은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린 민준이 생각하면 서방님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얘기는 제대로 듣기도 전에 그렇게 막아서는데. 오빠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몰라? 두 사람 일은 두 사람 일이고 저 어린 민준이는 어떻게든 도와야지. 나 두 번 얘기 안 한다. 다시는 진욱이랑 재수씨 얘기도 그리고 민준이 얘기도 입에 올리지 마. 이건 경고야. 저는 항상 다정했던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냉정하기 짝이 없는 서방님을 두둔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어쩌면 내가 알던 남편도 서방님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한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쌍한 동서의 사정과 차가운 남편의 태도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가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잘못하다간 저의 결혼 생활까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렵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을 뻔히 아는 남편이 제 얘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다그치듯 막아서며 무섭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누군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마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섭섭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처만 가득했던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저 사실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동서? 얘기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도울게. 저는 남편에 대한 반발심에서라도 동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젠 정말 형님 아니면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드려요. 동서가 제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올 것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되는 법이라서 동서가 먼저 요청을 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사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서의 딱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터라 그 부탁만은 왠지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자꾸만 저를 홀로 키우신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 동서의 사정만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민준이 저 어린 것을 혼자 키워나가려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까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부탁에 더 고민하지 않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게는 결혼하고서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상시에 쓰려고 차곡차곡 모아왔던 돈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과감하게 동서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동서,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이미 빌려주셨던 분들한테 갚고 당장에 급한 생활비 쓰려면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그 돈 다 안 빌려주셔도 돼요. 그냥 가능하신 만큼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고, 계좌번호 불러봐, 얼른. 네? 형님, 진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동서에게 받은 계좌로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5천만 원을 쏘아줬습니다. 동서가 처음 요청한 2천만 원보다 무려 3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었죠. 아니 형님, 저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이게 웬 큰돈이에요. 동서도 알다시피 나도 홀어머니 밑에서 컸잖아. 앞으로 민준이 혼자 키우려면 어쩌면 지금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 더 많을지도 몰라.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지금 빌려준 돈은 천천히 갚아. 혹시 민준이 키우면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연락하고. 그리고 오늘 돈 빌려준 거는 우리 애아빠한텐 절대 비밀이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 민준이 진짜 잘 키울게요. 정말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핏줄도 아닌 전 동서에게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친정엄마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면서 고생하셨는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정도 도움은 전처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냉혈한 같은 서방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미웠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서방님의 이혼 사건은 일단락되어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알아서 잘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서방님은 뻔뻔하게도 전 여자친구였던 유진 씨와 아예 대놓고 다시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제가 빌려준 돈이 큰 도움이 됐는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몰래 틈틈이 제게 연락하고 선물을 보내곤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민준이 소식과 사진도 보내줬는데 그때는 정말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얼른 저 불쌍한 동서도 새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짝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평화로워져만 가던 어느 날, 이 모든 제 시댁 스토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가져올 톡 하나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동서가 제게 보낸 톡이었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형님한테 저번에 뜯어먹은 5천만 원도 다 써가는데 이번엔 또 무슨 핑계로 전현돈 더 뽑아먹지? 이제 오빠가 머리 좀 굴려봐. 매번 철철이 연락하고 선물 보내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 저는 그 톡을 보낸 순간 그대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이 더 이상 핸드폰을 쥐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서가 말하는 오빠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아니, 그보다 저한테 돈을 더 뽑아먹겠다고요? 이제껏 저한테 보였던 친절한 모습은 다 거짓이었다고요?
저는 동서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어야 할 그 톡을 제게 잘못 보낸 것을 눈치채고 금방이라도 지워버릴까봐 얼른 캡처를 하고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듯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끊고 톡을 확인해보니 동서는 역시나 재빨리 그 톡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 금세 톡에다가는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어머나 형님, 제가 친구한테 톡을 보낸다는 걸 형님께 잘못 보냈었네요. 혹시 읽으신 건 아니죠? 별 내용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뻔뻔한 톡 내용에 한참을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착하고 가엾은 동서가 알고 보니 꽃뱀과 다를 바가 없는 사기꾼이었다니.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나라니. 빌려준 돈 5천만 원보다도 제가 믿고 가엾게 여기며 돌봤던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어 더욱 상처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이제는 제 간의 내장까지 다 빼먹으려다가 딱 걸린 그 나쁜 인간이 바로 이 동서예요. 저는 흐트러진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동서에게 곧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동서, 이제까지 내가 만만해 보였지? 뭐? 전현한테 돈을 더 뽑아먹어? 야, 인생 실전이야. 조만간 사기죄로 형사고소 들어갈 거야. 콩밥 먹을 준비해라. 그렇게 남긴 톡에 동서는 미친 듯이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날 이후로는 아예 동서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지난 일들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딱 봐도 이렇게 인면소심을 한 동서에게 당한 것이 저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남편과 서방님도 계속 무언가 숨기는 것 같으니 이참에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것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제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펄쩍 뛰며 말했죠. 뭐? 당신 미쳤어?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서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이미 벌어진 일이야. 나 정식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거니까 그동안 나한테 서방님이랑 동서 얘기 안 한 거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해. 정말 미치겠네. 내가 당신까지는 안 엮이게 하려고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었건만 그 사이에 순진한 당신까지 꼬드겼을 줄이야. 그러니깐 그동안 아꼈다던 그 말이 뭐냐고. 서방님은 갑자기 왜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이혼한 건데? 이건 당신이 당사자들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진행 중이던 다른 소송건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다른 소송건이 또 있다니?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급히 서방님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유진 씨랑 들르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서방님은 퇴근하자마자 지체 없이 유진 씨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유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빠, 왜 유진 씨까지 같이 오라고 한 거야? 진우가, 너가 형수한테 그간의 일들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 형수님, 저도 형 전화 받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나쁜 년이 이제는 형수님한테까지 마술을 뻗치다니. 네, 저도 이제서야 동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알게 됐어요. 근데 서방님이랑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아무도 몰래 이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된 서방님과 동서의 이혼의 전말은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히 동서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방님에게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방님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는 정도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요. 서방님이 해준 얘기는 이런 것들과는 사이즈 자체가 달랐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얘기여서 어디부터 어떻게 순서를 정리해서 얘기해드려야 할지 감도 잘 안 오지만 차분히 잘 정리해서 얘기드려 볼게요. 이제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알기로는 서방님과 동서는 전 여자친구였던 유진 씨와의 이별 이후에 만나고 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서의 임신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님과 전 여자친구 유진 씨가 아직 사귀던 중 서방님과 동서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어 임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오랜 신뢰를 쌓아온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이 남과 동시에 서방님은 이미 들어선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른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서방님이 둘도 없는 쓰레기 같지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서방님에게 이미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동서는 사내에서 노골적으로 서방님에게 심하게 추파를 던졌다고 합니다. 서방님은 이미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기에 동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초반에 언급했던 회식 이후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가지게 된 날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일찍 마친 회식을 빌미로 동서가 서방님에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렇게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서 가볍게 맥주 한 캔씩 따서 마셨는데 그 이후로 서방님은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눈 떠보니 모텔 침대 위였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동서만이 옆에 있더랍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과 여자친구를 배신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쯤 더 상황을 악화시켰던 건 그날 한 번의 잠자리로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낀 서방님은 유진 씨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유진 씨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으로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시는 보지 말자며 서방님과 그렇게 영영 헤어졌대요. 서방님은 그 사실이 너무나 창피해서 가족들에게는 유진 씨와 헤어진 이후에 동서와 만나 결혼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유진 씨를 두고 명백하게 바람을 피운 게 맞다고 이제야 저에게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억지로 하게 된 결혼에 서방님은 많이 불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곁을 10여 년간 지켜주던 유진 씨가 계속 그리웠고 제대로 교제해보기도 전에 결혼 먼저 해버린 동서와 성격이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다투기 일쑤였고 임신을 핑계로 동서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대요. 저희 앞에서 보여준 나이스하고 착한 모습의 동서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런데 서방님의 결혼 생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무사히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무언가 이상하더랍니다. 아무리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도 제 자식이면 이쁘고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들 민준이를 안을 때마다 어색하더랍니다. 그 싸한 느낌이 계속되던 중 민준이가 돌이 지나고 점점 얼굴이 선명해질 무렵 서방님의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민준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들었던 서방님은 그 길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가 서방님의 친자가 아닐 확률이 99.99%였다고 하네요. 동서는 서방님을 속이고 자신의 상간남의 아이를 서방님에게 대신 키우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틈틈이 그 민준이 친부와 만나서 문란한 생활을 즐기면서요. 동서가 저에게 잘못 보낸 톡은 바로 이 민준이 친부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죠. 친정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민준이 친부라는 사람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더 뜯어먹을 사람이 없나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연타로 밝혀진 반전에 여러분도 정신이 혼미하신가요? 아직 제일 센 게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서방님과 동서가 처음 잠자리를 가지던 날로 돌아갑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산 서방님의 맥주캔 안에 동서가 서방님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몰래 수면제를 탔대요. 얼마나 센 걸 탔는지 그 길로 서방님은 정신을 잃었고 동서의 계획대로 서방님은 다음날 모텔에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럼 서방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바로 저한테 톡을 들켰던 것처럼 민준이 친부되는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주고받은 톡을 들켜버린 거죠. 민준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된 서방님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동서의 폰을 뒤졌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혹시 몰라 동서가 자료를 백업해두었던 클라우드를 열어보았는데 거기엔 동서가 상간남과 함께 어떻게 서방님을 처음 접근부터 등쳐먹어서 자신들의 아이를 대신 키우게 할지의 구체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대요. 서방님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모텔로 이동시킨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까지 하게 만드는 아주 상세한 계획이요. 애초부터 동서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고는 아기의 친부와 짜고 평생을 기생할 호구한 놈 잡을 속셈이었던 거죠. 이쯤 되니 둘이 같은 회사에 다닐 시절 동서가 왜 그렇게 서방님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댔는지 이해가 갔어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절박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얼른 자신의 임신을 대신 덮어 씌워줄 호구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왜 서방님이 동서와 민준이에게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지 모두 이해가 갔습니다.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낳은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 지금껏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 그 사실을 안 뒤로는 누구라도 냉정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서방님을 안 좋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것처럼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린 후에 그 모든 증거 자료를 백업한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였던 유진 씨였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다고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이 모든 엉킨 실타래를 풀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이 모든 증거를 확인한 유진 씨는 서방님을 다시 받아줬다고 해요.
유진 씨도 자기 하나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던 서방님이 그렇게 섣부른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무언가 너무 이상했다고 생각했었대요. 다만 그때 당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용 자체가 너무 엄청난 내용인지라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서방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유진 씨가 서방님을 다시 받아주게 되자 또 한 번 힘을 내게 됩니다. 그 길로 서방님은 이혼 소송이 아닌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냈고, 그와 별개로 자신의 친자를 서방님에게 대신 키우도록 기만 행위를 한 동서와 민준이의 친부에게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아직 그 소송이 진행 상태라고 했어요. 남편이 위에 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은 바로 이 형사고발을 말한 거였고, 이 모든 게 정리되면 남편도 저에게 다 사실대로 얘기해줄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한 사기죄까지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되게 생겼네요. 정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간도 크지, 이미 형사고발을 당해서 소송 중에 있으면서 그 와중에 저한테까지 또 사기를 칠 생각을 하다니, 정말 인간이 한번 악해지고자 하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두 사람이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동서가 저에게 말한 서방님의 불륜 내용은 죄다 가짜였어요. 서방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를 속이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제일 열받았던 건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제 처지를 이용해 동정심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뉴스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기를 왜 당할까 늘 답답했는데, 제가 당하고 보니 정말 사기꾼들의 철저하고 교묘한 수법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제 가장 약한 부분인 친정엄마에 대한 애착을 파고 들어오니 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른 무엇보다 순진한 서방님을 냉혈한으로 오해했던 것과 저를 지키려고 잠시 저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남편을 원망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듣자마자 남편과 서방님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오빠, 미안해요 서방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을 많이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감쪽같이 속아놓고 보니까 형수님도 그 여자의 귀신 같은 홀림에 속으셔서 저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거 다 이해갑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같이 싸울 수 있으니 그걸로 된 거죠. 이렇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저와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합심하여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인 동서와 민준이의 친부에게 철저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원래 진행하던 소송에다가 제 돈 5천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서 동서와 민준이 친부는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술 더 떠서 민준이의 친부라는 인간은 이미 초범이 아니었나 봐요. 동종의 사기 전과가 이미 있었고 폭행, 절도 등 아주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였던 거죠. 들리는 소문엔 동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말고도 자식 몇 명 더 있다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인면수심 동서와 세상 둘도 없는 양아치인 그놈과는 아주 어찌 보면 천생연분이네요. 그렇게 펼쳐진 재판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고 공명정대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우리에게 유리했기에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보낸 톡처럼 아주 콩밥 제대로 먹게 된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한 배상은 민사로 현재도 진행 중인데 아마도 다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모은 돈인데 많이 억울하네요. 인생의 교훈에 대한 레슨비로 생각하고 퉁치기에도 너무 큰 돈 같아요. 열심히 계속 저축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인데, 이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부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사기죄로 저처럼 재산의 피해를 입어본 분들은 제 이런 상황을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한들 실제로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으로 다 돌려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 사회가 사기범들에 대해서 무거운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나쁜 놈들을 절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해선 안 되죠. 요즘도 가끔씩 뉴스에 들려오는 사기범들에 의한 피해 사례를 볼 때마다 정말 남일 같지 않아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에게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서방님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이 날 뻔했으니 정말 저런 인간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재판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서방님도 저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던 금전 사기 피해의 형사소송까지, 그리고 서방님의 혼인 사기까지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들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가득하려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었나 싶어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꼭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센 폭풍우가 불어닥쳤던 저희 집안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 갑니다. 재판 일정 때문에 미뤄왔던 서방님과 유진 씨는 지난 수많은 시련의 세월을 뒤로하고 올 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됐어야 하는 그림인데 말이죠. 이제 유진 씨가 아니라 동서라고 불러야겠네요. 제 진짜 동서요. 정말 이렇게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뜯어놓고 보면 정말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그냥 놓아두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은 그런 저희 같은 사람들을 호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순식간에 호구가 되는 이 세상이 무서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건 저도 이 사건 이후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됐어요.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면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혹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늘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니 많이 슬프고 과연 이 상처가 아물기는 할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아마도 어쩌면 저보단 서방님의 상처가 더 크겠죠? 운명의 사랑을 잃을 뻔했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대신 키우는 큰 사기를 당할 뻔했으니 사실 서방님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죠. 오히려 그 모든 분노의 과정을 꾹꾹 눌러 참고 법의 심판에 온전히 맡긴 서방님의 인내에 존경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었으면 재판에 가기도 전에 무슨 사달이 났어도 크게 났을 거예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복수심에 의한 흉악범죄 같은 사건들처럼요. 문득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포유류의 수컷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그 사실을 모른 채 대신 기르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쩌면 그런 두려움이 있기에 더더욱 동물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영역 싸움을 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자신의 세력을 출산을 통해 넓혀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저희 가족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아픔일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것을 빼앗겨 그것을 되찾기 위해 싸워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만 새로 맞이할 동서의 신혼집 가구를 같이 보러 가기로 해서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